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창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 두 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부분과 가계 부분의 장기적인 추세와 코로나의 영향을 종합하여서 도대체 그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금융시장이 여하히 수용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앞부분 두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가 금융 부분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금융 부분의 장기적인 추세와 코로나로 인한 환경 변화에 금융 부분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주어진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를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로 중계되는 발표의 성격상 그렇게 많은 코테이션들을 다 달 수가 없어서 발표 자료에는 생략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 경제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1경 8,6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상당히 지난 한 30여 년간 금융자산 증가율은 상당히 큰 변화를 두 번 정도 겪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거치면서 두 번 정도의 큰 변화를 거쳤는데요. 외환위기 이전에 연평균 약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던 금융자산 증가율이 외환위기 직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하였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 떨어져서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도 동시에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으므로 명목 GDP 대비 우리나라 전체 금융자산 축적량은 이걸 우리 금융연관 비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금융연관 비율이 9.69로 지난 85년에 3.54, 97년에 5.14, 2008년에 7.69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9.54에 해당하는 금융연관 비율이 어느 정도이냐? 이것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외국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연관 비율은 현재 독일, 스페인, 이태리 등 유럽 대륙계 국가와 유사하거나 좀 낮은 수준이며 영미계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융연관 비율이라는 것이 나라가 잘 사는 상태로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균형 있는 비교를 위해서 각 국가가 국민소득 3만 불에 최초로 도달했을 때 과연 금융연관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느냐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요.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국민소득 3만 불 처음 달성 시점에서 금융연관 비율이 약 7배에서 8배 수준을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8.6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의 금융연관 비율을 보인다고 봤을 때 금융 부분의 성숙도가 실물 부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눈에 보이는 지표로 금융시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느냐는 지표로서 각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규모를 GDP 대비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중개되고 있는 자금의 규모, 그리고 주식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는 자금의 규모, 채권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는 자금의 규모를 GDP 대비로 환산해 보았을 때 이 역시 자본시장이 매우 발달한 영미계통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크게 뒤처지지 않는 수준을 이미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과 금융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앞에 두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가계 부분과 기업 부분의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부분의 구조적인 특징은 가계 부분의 자산 부족으로 은퇴 후 소득 확보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어떤 우려를 낳아낼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시면은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동시에 가계 저축률도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가계 저축의 총량이 더욱더 빠르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계의 자산 축적이 매우 부진하게 진전됐다는 겁니다. 가계가 자산을 축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가계의 은퇴 후 현금 흐름 확보의 기본이 되는 가계의 자산 축적이 부진한 상태에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러 있다는 것은 가계의 은퇴 후 현금 흐름 확보에 에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걸로,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가계들의 부동산 자산 보유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눈에 띌 정도로 높고, 그리고 그나마 금융자산 내에서도 수익률이 매우 낮은 예금과 현금의 보유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은퇴 후에 비록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낮은 수익률로 인하여 저축으로부터 발생되는, 저축의 어떤 부산물로 발생되는 자산의 증가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부분의 장기적인 추세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활력 저하라고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노사나 박사님의 발표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 사이에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기업 부분의 저축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민간 저축률은 사실 외환위기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저축률이 상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저축률이 상승하면서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던 과잉 차입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원천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기업의 기본적으로 자금 거래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이 많은 자체 자금을 보유하면서 결국은 자금 시장에서의 거래가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동시에 수반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부분의 활력 저하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로 기업의 수익성 부진과 한계 기업의 꾸준한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건수와 금액 면에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금융사건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표에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대형 금융사고의 일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한번 생길 때마다 일반 국민들과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에 대한 신뢰는 크게 하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와 우리나라 금융 부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19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충격을 발생시켰습니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채택된 록다운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생산활동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미 상반기 각국의 저조한 성장률 실적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감염병으로 인한 미중유의 충격을 경험한 경제 주체의 심리와 행동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물 부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금융 부분에서도 장기적인 흔적을 남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장기적인 흔적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성의 정대,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정금융정책을 동원한 대규모 자금 공급의 후폭풍, 그리고 세 번째는 언택트 이코노미의 확산, 네 번째는 위험관리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금융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과거의 장기적인 추세가 가속화되거나 또는 새로운 금융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적인 추세의 가속화로는 가계노후소득 확보 애로가 증가되면서 금융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영역에서도 금융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이코노미는 비대면 경제 확산과 함께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가속을 의미하게 되고요. 금융 부분이 아마 이 물결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가장 크게 변화를 요구받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염병과 같은 거대 위험을 관리할 시스템과 리소스를 우리 사회가 과연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거대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큰 숙제를 하나 안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확실성의 증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실물과 금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계저축이라는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염병의 충격이라는 것이 기존에 이미 이루어져 오고 있던, 진행되어 오고 있던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증대는 사실 가계저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2가지 상충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일반적인 논의에 의하면 가계가 처한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계는 저축을 늘리는 어떤 그런 요인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들이 아마 최근 가계저축률 반등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코로나19는 가계저축률을 일정 부분 증가시키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요인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부진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소득 증가 자체가 부진하거나 소득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가계 저축 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에 의한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과 소득 감소에 의한 저축 감소의 어떤 차이, 이 두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코로나19는 아마 가계저축에 부정적으로 좀 더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요동과 함께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조짐조차 보이는 가계의 부동산 자산 편중과 안전자산 선호 경향,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불확실성의 증대와 함께 합쳐져서 가계의 은퇴 후 현금 흐름 확보를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호 박사의 발표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었지만 한계 기업의 퇴출 지연이 주는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 부분에 대한 부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서 막대한 규모의 재정 자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더라도 대출로 38조 원,
보증으로 18조 원 등 약 56조 원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됐고요.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간산업안정자금 40조 원이 조성될 것으로 향후 조성될 예정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을 합치면 건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이미 기업 부분에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 특히 이 자금들의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선별을 거치지 않고 대규모 자금이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공급이 되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 안정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투입된 대규모의 자금이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한계 기업의 퇴출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유도해낼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나라 향후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경제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금융 부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현상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가속입니다. 광범위한 록다운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비대면 거래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기존에 비대면 거래 수단을 사용하지 않던 사용자들이 비대면 거래 수단을 사용하면서 사용자 경험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언택트 이코노미가 확산되는 어떤 선순환의 구조가 상당히 강력하게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맥킨지의 슬로건에 의하면은 코로나19를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위한 퍼펙트 스톰이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까지 맥킨지는 내걸고 있는 것으로 상황입니다.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금융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아마 그 빅테크라고 이야기하는 대규모 정보통신 기업의 금융 부분 진출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빅테크의 핵심 경쟁력을 우리 DNA라는 표현을 요즘 약어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는 D는 데이터 애널리틱스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미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대규모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미 이 빅테크들은 막대한 규모의 자료,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경제 어느 주체보다 우월한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N, 네트워크 엑스터널리티, 즉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용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효과가 커지고, 사용자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사용자의 효용이 증대되고, 그 증대된 효용이 또 더 많은 사용자를 불러내는 외부 효과, 이 효과를 가지고 이 효과로 인해서 이 빅테크들이 규모의 경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연결된 활동이라고 해서 범위의 경제의 원천이 되는 이런 어떤 장점들을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연결된 활동이라는 것은 빅테크들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의 고객도 많아질 뿐만 아니고 금융 영역에서의 경쟁력도 확대된다는 그런 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빅테크들은 독자적인 금융 라이센스를 획득하거나 기존 오프라인 금융회사들과의 합작을 통해서 또는 협력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금융 영역으로 진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KT나 카카오, 삼성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부분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대 위험 대응 시스템의 확보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거대 위험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두 번째는 피해 범위가 매우 넓으며, 마지막으로는 그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보험적 기법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사실 거의 모든 경제 주체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위험 프로파일이 서로 다른 다수의 경제 주체의 위험을 결집시키는 리스크 풀링 기법을 활용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발생 확률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경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 위험에 대한 그 위험관리 대응 시스템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을 해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이런 어떤 거대 위험에 대응하는 우리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은 현 세대의 손실을 일방적으로 미래 세대에 미루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미래 세대의 손실을 우리 세대가 분담할 수 있는 통로는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어떤 위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걸 위해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걸 앞에서 제기된 4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 가계의 노후소득 확보 애로에 대해서는 그나마 가계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여하히 원활하게 유동화시켜서 현금 흐름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주택연금이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의 과제로 귀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족한 저축량에 대해서는 장기저축 유인 체계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계기업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그 사태가 다소 진정이 되면 무차별적으로 공급되었던 자금을 시장에서 질서 있게 퇴출시키는 정책이 필요한과 동시에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규모로 풀려 있는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축소 및 효율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화 가속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융규제 측면에서 상당히 큰 숙제를 던져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빅테크들의 금융시장 진출이 금융 안정성과 그리고 금융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빅테크들이 금융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금융복합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금융복합그룹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까지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은 금융 감독 및 규제 체계에 상당한 숙제를 던져주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답은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거대 위험 발생 가능성이 향후에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재정 정책을 가지고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또는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합리적인 위험 분담을 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 보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